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켄드 에디션,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미국에서 제가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도 뭔가 다이나믹하던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공화당에서 그 상원의원 공화당 53명 가운데 2명만 존 볼튼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2명은 밀 럼니와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그 상원 의원도 결국은 반대했습니다.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 의원이 반대하면서 한 얘기가 어차피 지금 재판이 공정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인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라마 알렉산더인데, 라마 알렉산더 역시 마찬가지로 라마 알렉산더는 이미 지금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다 증명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탄핵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서 당연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했었던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화요일에 국정연설에서 내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기획을 쇼처럼 해놨기 때문에 일부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날짜를 바꾸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법원장들, 행정부 장관들 전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리자 머코우스키 의원까지 나는 증인 출석에 찬성하지 않겠다 하고 나온 뒤에 또 추가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줄리아니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zelensky 대통령을 만나도록 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걸어라 했는데 존 볼튼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 없었다, 그런 미팅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했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날 집무실에서 책에 썼다는 겁니다. 3월 17일에 발간돼 굉장히 책 잘 팔리게 생겼어요. 그 책에서 그 당시에 루돌프 줄리아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을 리드했었던 지금 백악관의 스폴론 백악관 자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방어팀을 리드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다는 것이고,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줄리아니에게 물어보니까 줄리아니가 얘기하기를 무슨 비서실장이나 자문 이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일에 전혀 개입을 안 했어,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했고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이제 하면서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대단한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미국에서 부패와 싸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거든요. 돈을 쫓아다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이권 같은 것도 챙겼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상원에서 존 볼튼을 포함해서 증인 출석 없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마무리 지으면 이것은 반쪽짜리 탄핵 재판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원의 아담 쉬프, 이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었던 정보위원장은 반쪽이 아니라 그건 거의 무효나 마찬가지다. 그런 재판은 어떻게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이 없이 재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건 재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존 켈리 전 비서실장,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에게 쫓겨났죠. 사위라든가 딸이 처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된 뒤에 사위하고 딸조차 대통령의 접근을 아무 때나 막 하던 것을 막고 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꼼짝 못하다가 나중에는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존 볼튼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노트 테이커였다. 노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존 켈리에게서 나오는 점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가 퍼스널 비헤이비어라든가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뭐 이렇게 막 말하자면 아무튼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에 있어서는 이 그 존 볼튼이 굉장히 그 정직한 사람이다, honest guy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쯤에 탄핵 그 최종적인 그 표결을 하겠죠. 그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단이니까 배심원단이 무죄, 유죄,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 120% 확실한 건데 수요일이라고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에 어떠한 그 다이나믹이 있어서 그 다이나믹한 그 변화가 있어서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라마 알렉산더라는 의원, 그 의원이 탄핵 그 증인을 그 소환하는 데에는 본인이 그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사람이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선 그 위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했다간 트럼프 대통령 트윗도 무섭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무섭지만 라마 알렉산더 의원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지금 80이 다 돼서 그러나 공화당으로서 이 사람이 과거에 빌 클린턴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은 퍼스널한 거고 탄핵감은 아니다.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이 충분히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를 했다. 이게 민주당이 갖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지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그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공화당 정치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을 비난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뭐 일부의 시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존 볼튼이 나와서 증언을 하던 증언을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분명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것을 존 볼튼이 나와서 라이브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 마음이 얼마나 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요. 존 볼튼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책 나오면 본인이 일단 책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음 그리고 본인은 뭐 대통령이다 누구다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서 충성하고 한다기보다는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뭐 그런 사람과는 또 다르거든요. 성향이 자신의 그것을 추구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 볼튼은 앞으로 그 선거 때까지 굉장히 큰 어떠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그 증인을 소환한다 하는 것에도 반대를 했었던 그런 그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성공을 할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추락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고스란히 유권자들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한 심판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하게 됐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는 인기가 없지만 그러나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인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일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잘못했다고 믿으면서도 본인의 그 정치적인 표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무죄다 그리고 증인 소환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것이야 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11월 달에 유권자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었던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일반인들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미국 독감이 실시간 검색어인데 이것은 한국의 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뉴스를 그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어디에다 격리시키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뉴스를 가리는 게 아니냐, 미국에서 독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를 덮는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 신종 바이러스보다 독감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뉴스를 가지고 어떤 매체나 어떤 정치 그 그룹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저는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며칠 전부터 미국의 NPR 방송이라든가 LA 타임스라든가 이런 많은 매체들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매년 미국에서 독감으로 뭐 한 6만 명 내지 8만 명이 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숨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뭐 몇천 명 정도는 숨졌거든요. 한 8천 명이라고 하던가요. 독감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에 최근에 뭐 211명 숨지고 어린이 7명을 포함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감의 경우는요, 미국에서 성인 45%가 독감 그 예방접종을 합니다. 저도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좀 마음이 좀 안정될 수가 있고요. Peace of Mind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했잖아요. 일단 독감에 대해서. 또 하나는 독감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감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무뎌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면역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7번째 케이스, 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케이스까지 그런 것이 나왔고, 중국에서 온 사람 195명 지금 2주일 동안 강제 격리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종 독감은 규모가 작긴 작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에서요, 어제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내려갔거든요. 다우지수가 한 600포인트 내려가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요, 오하이오주의 한 교육부에서는 이틀 동안 600명의 학생이 시콜, 아프면 학교에 안 가는 시콜하고, 또 그 스태프들도 50명이나 아프다고 하고 하니까 학교가 아예 이틀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2월 2일이 언젠가요? 내일 맞죠? 내일 오후 5시부터 시행되는데, 미국 시민권자라도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역, 뭐 우한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난 12일 동안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면, 미국에 귀국하면 무조건 2주일 동안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고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인데 위험해 보이면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저 같은 에이시안들도 많이 포함되겠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그 미국의 촌도 1촌도 아니고 2촌도 아니고 우리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그 외국인이 그렇다면은 입국을 금지시키고요. 질병통제국이 지금까지 여러 그 감염 테스트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질병통제국장이 계속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이게
그렇게 막 확 미국에서 퍼질 위험도가 낮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퍼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 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도 어제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오는 비행기는 미국에서 이제 내일부터 7군데 공항에만 내리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 아틀란타, 또 어디가 있나요? 시애틀, 뉴욕의 존 F 케네디 인터내셔널 공항이 있겠고요. 호노룰루 공항,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이런 데로만 딱 뭔가를 이제 국민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일반 독감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어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로 격리시킨 것은 뭐 50년 넘어 만에 처음입니다. 1960년대에 그때 이제 천연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처음이다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데 호들갑 떨어, 이 정도는 아닌 거고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한다, 그런 일이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195명 도착한 사람 14일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 거기서 또 조금 더 가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국 분들 많이 사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군 기지에 공군 뭐 예비군들 뭐 기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일반 그런 곳이 아니라요, 그런 곳에 12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 195명인데 질병통제국에서 20명이 나가서 수시로 이 사람들 뭐 온도 체크업도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때는 병원으로 옮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 전담반을 만든 지 며칠 만에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종사들이 우리도 영국이나 에어 캐나다나 독일의 항공사처럼 중국 운항 안 해야지, 왜 중국 운항하느냐, 우리 건강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고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전부 중국과의 이렇게 인앤아웃 운항을 일시적으로 다 중단을 시켰는데, 델타 같은 경우는 홍콩에는 안 간대요, 원래. 해서 중국의 운항 스케줄은 4월 30일까지 없는 것으로 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차라리 이거 조종사 협회에서 고소당하기 전에 할 걸 그랬네요. 중국 서비스 중지시켰고 3월 27일까지 뭐 연장을 할지 그 전에 풀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뭐 상해라든가 청두 같은데 3월 28일까지 금지하고, 그런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홍콩 운항은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사업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는가 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숨질 것인가, 이것보다도 경제적인 여파를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두려움이 퍼지면서 공급 체계망, 또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들어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항공 트래픽도 지난 10년 동안 크게 늘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우선 멈춤을 한다는 거죠. 2009년도에는 뭐 비행기 운항이 뭐 예를 들어서 대수로 따져서 4,880대였다면 2019년도에는 뭐 17,760번 운항을 한다든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스탑 돼서 경제는 분명히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공장도 스탑한 곳이 많고,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 데도 거의 중국에 있는 스타벅스 스토어의 뭐 반 정도는 지금 문을 닫고 했으니까는요. 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발생 지역이 완전히 그 제조업의 허브이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들이 많잖아요. 닛산, 혼다, 뭐 제너럴 모터스 다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탑됐고 해서 의약품 재료의 80%를 세계에서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영향을 미칠 테고요. 이런 것들도 큰 뉴스인데 어쨌든 워낙에 그 미국에서 그 독감으로 매년 숨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심장질환, 뭐 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독감 신경 쓰십시오 하는 거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데 독감에 주의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오래된 것이고 너무나 익숙하고 위험해도 하나는 너무나 새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감염돼서 금방 숨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독감의 그 감염률과 그 독감으로 인한 숨지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노인들 합병증 같은 것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또 아주 중요했었던 문제는 중동 평화안. 뭐 한마디로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아랍에서 그 지지하지 않고 또 뭐 아랍 리그에서 반응이 나왔네요. 지금 아랍 리그 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행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자제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만 날개를 달아두는 이런 것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정치 라이벌 이스라엘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뭐 deal of century 뭐 세기의 딜이 다 있는데 당사국이 안 왔잖아요. 당사국이 빠졌고 당사국은 벌써 이 딜이 만들어져서 발표되기 전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대강 알았으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0페이지짜리에 온통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 이렇게 감싸게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요르단 밸리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했었던 그 지역은 그대로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것을 팔레스타인이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죠.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날개를 이스라엘에 달아준 것은 우리는 싫다 하고 아랍 리그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평화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는 최소한의 어떠한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최소한의 권리 보장도 없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도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지 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많은 그 아랍 리그 국가들에서요.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오멘, 뭐 모로코, 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뭐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가 원래 그 아랍 리그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는 시리아 뭐 내전 등등해서 여기서 이제 빠뜨렸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서쪽 그쪽에 많은 22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이 안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아예 뭐 그게 돼야지 되나 보다 하지 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그리고 3월 초에 또 벤자민 네탄야후도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그 헬기 사고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좀 아쉬워하기도 했고 41살밖에 안 됐고 게다 대고 아빠가 가르치던 그 농구를 딸이 워낙 좋아해서 13살짜리 그 지안이라는 딸도 숨졌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갑자기였잖아요. 너무 갑자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헬기를 평소에 타고 다닌 것도 딸들이 넷이 있는데 뉴포트 비치에서 경기장까지 15분이면 가는데 아니면 트래픽 있으면 얼만큼 걸릴지 모르잖아요. 몇 시간 걸릴지 하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와이프도 우리가 그래서 헬기를 부부가
동시에 타지는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 국정연설할 때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장관 가운데서 한 사람씩은 안 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누구의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선수는 또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제 결국은 LA 레이커스가 졌어요. 경기에서는 졌는데 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르브론 제임스 나중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 연설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적어온 연설하다가 제가 지금 녹화를 하다가 건전지가 다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딱 하고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르브론 제임스가 연설을 하다가 처음에는 뭔가를 보고 읽다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랬고요. 그리고 그 레이커스 거기에 이제 그 24.2초 동안 묵념.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그 저지죠. 그리고 뭐 의자에도 다 뭐 저지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셔도 나와서 연주했고, 첼리스트 그 맨홍도 나와서 연주를 했고요. 굉장히 영원히 기억될 만한 농구 선수. 너무나 또 갑자기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내내 나오겠죠. 또 이제 슈퍼볼이 있기 때문에 슈퍼볼하고 코비 브라이언트하고는 다르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같은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얘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